자, 오늘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죠? 특수상대성 이론 하면. 근데 실제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네. 어려운데 뭐 그렇게 수학적으로 어렵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상식하고는 좀 안 맞게 느껴져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물리학원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만 배우게 되고 그 물리학2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아주 약간 배우게 됩니다. 우선 이 특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만 여기서 다루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등속도 운동만 다룹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가속도 운동은 다루지 않습니다.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기로 따지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어려워요. 가속 운동하는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물리학원에서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만 하게 되겠고,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수상대성 이론에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설이 일단 맞다라는 전제하에 이론을 전개해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개의 가설을 소개하고 마치게 될 텐데, 학습 목표는 제가 좀 약간 제가 정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받아들인다가 목표입니다. 오늘 받아들여야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기 어렵겠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그게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요, 그 아인슈타인 이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도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었고요.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의 상대 속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대 속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가 보았을 때 어떤 특정 물체의 속도가 상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을 A라고 두고 이 사람이 관측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버스의 속도를 얘가 바라본 버스의 속도가 상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상황은요, 오른쪽으로 시속 20km로 달리고 있는 자전거에서 바라본 버스의 속도인데, 이때 버스의 속도는 지면에 대해서는 이제 시속 40km로 가고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 계산해보지 않아도 여러분 대략 알 수 있겠죠. 얘가 봤을 때 얘는 시속 몇 킬로로 움직이는 걸 보이겠어요? 시속 20km로 움직이는 걸 보이겠죠. 반면에 버스의 속도는 변함이 없는데 요 관측자의 속도가 자전거를 타고 왼쪽으로 시속 20km로 달리면서 버스를 바라보면 얘가 몇 킬로로 가는 걸 보이겠어? 시속 60km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게 이제 상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상대 속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관측자 자기 자신은 정지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모든 물체들의 속도가 상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상대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요, A가 바라본 B의 속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상대 속도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관측자가 A인 셈이죠, 이 속도는. 근데 이거는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 버스의 속도 빼기 자전거의 속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 요 B는 관측 대상의 속도고요, A는 관측자의 속도입니다. 그냥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기만 하면 돼요. 이때 B의 속도하고 A의 속도는 지면에 대한 속도입니다. 이거는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의 속도들이 되겠고요. 그러면 A가 바라본 B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는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암산으로 구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번 물리학원 개정이 되면서는 상대 속도에 대한 문제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하필
저번 주에 고3 학력평가 문제 요 상대속도 개념을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식을 구체적으로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을 알아두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세우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좌표축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어느 쪽을 플러스로 할 건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관측 대상의 속도를 플러스 방향으로 할게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고 상대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바라본 B의 속도인데요. 요거는 그 B의 속도에다가 A의 속도,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버스의 속도는 시속 40km죠. 오른쪽이죠. 그래서 플러스 40이 되어 있고요. 관측자도 위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시속 20km로 달리고 있으니까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러면 합친 게 플러스 20km/h가 되죠. 그러니까 A가 바라봤을 때 B는 플러스 방향으로 시속 2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바라봤을 때는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요 방향이죠. 요 방향으로 시속 20km로 달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밑의 경우는 한번 볼게요. A가 바라본 B의 속도를 구해보면 일단 B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40이니까 그냥 플러스 40이죠. 근데 이번에는 관측자인 A의 속도가 왼쪽으로 20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20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60이 되죠. 그래서 상대 속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A가 관측자니까 그 관측 대상인 B의 속도에서 관측자인 A의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상대 속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은 이런 거예요. 그 모든 관성계에서 운동 법칙은 동등하게 적용된다라는 건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관성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성계는 정지에 있는 개거나, 그러니까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개이거나 혹은 등속도 운동하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드는 예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럭이 있는데요. 이 트럭은 지면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트럭은 최첨단 트럭이라서 진동도 안 일어나고요. 아주 매끄럽게 무진동으로 이제 일정한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 사실 위험해서 안 되죠. 얘 이름은 영희라고 하네요. 영희가 연직 위로 공을 집어 던져 올립니다. 그러면 그 영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연직 위로 올라갔던 공이 그대로 다시 자신의 손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F=ma라는 운동 법칙이 적용되어서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 9.8m/s 제곱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을 관측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럭에 있는 영희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면에 있는 관찰자, 얘 이름은 민수라고 하네요. 철수는 어디 갔나 보네. 민수가 얘를 바라보면 민수가 봤을 때는 얘가 포물선을 그리며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동일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요. F=ma라는 동일한 운동 법칙이 적용되고, 역시 이 경우에도 가속도는 연직 아랫방향으로 9.8m/s 제곱으로 관측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매 순간 속도는 좀 달라요. 속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F=ma라는 동일한 운동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관성좌표계, 이 경우에는 트럭도 관성좌표계죠.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지면에 있는 관측자도 지면이 정지했다라고 하면 정지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계예요. 그래서 관성좌표계의 두 관찰자가 측정하는 물리량은 다르지만, 이때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두 관찰자 모두 공의 운동을
MA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영희가 그냥 트럭에 타고 있고요. 그다음 민수가 공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민수의 입장에서 보면 공은 그냥 연직 위쪽으로 갔다가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자기 손에. 근데 영희가 봤을 때는 민수가 움직이는 거고요. 민수의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해요. 자, 그렇다면 자, 영희가요. 트럭인데 이번에는 이제 트럭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쳐요. 창문이 없는 박스가.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안에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공을 던지는데 처음에는 트럭이 멈춰 있었어요.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그 9.8m/s 제곱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손으로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영희가 잠깐 버스 트럭 뒤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트럭이 출발을 해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진동은 없어요. 없고 그냥 아주 정지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영희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공을 다시 던져요. 그럼 아까 잠들기 전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연지기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손으로 되돌아오고 가속도는 9.8m/s 제곱이고. 그럼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정지해 있는지 움직이는지는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지한 개와 등속도 운동하는 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엄밀히 따져보면 트럭이 움직이는지 트럭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트럭은 가만히 있고 바깥 세상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학 법칙을 적용해 봤을 때 똑같은 역학 법칙이 적용되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상대성 원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거기서 약간 아주 살짝 수정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성 원리인데요. 그건 뒷페이지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의미는 하여튼 정지한 개하고 등속도 운동하는 개는 구분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누가 움직이고 누가 정지했는지는 뭐 거꾸로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면이 움직인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트럭은 가만히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뭐 이렇게 그 배경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한 중학생 때쯤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쯤 어떤 상상을 했냐면 거울을 들고 빛의 속력으로 날아가면 그러면서 이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일까라는 상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철수가 염색을 했네요. 철수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서 거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칠까라는 건데요. 이게 고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철수의 얼굴에 반사되어 거울을 향하는 빛 있죠. 그러니까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가 볼 수 있으려면 철수 얼굴에서 반사된 빛이 거울에 가서 거울에 반사된 다음 되돌아와 가지고 철수의 눈으로 들어가면 자기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 문제는 자, 얘가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얼굴에 빛이 반사되기까지 하는데 반사된 빛이 거울을 향해 빛의 속도로 가는데 거울도 빛의 속도로 멀어지니까 이 반사된 빛이 거울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반사되어서 되돌아올 수도 없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철수는 거울에 얼굴이 안 비쳐요. 그러면 그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아까 트럭 안에 있던 영희는요, 자기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거울에 안 비치면은 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정지한 개와 등속도 운동하는 개는 구분될 수 없다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이 모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맥스웰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빛의 속력은 신기하게도 관찰자의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게 밝혀져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시속 20km로 자전거를 달리면서 빛을 쏘았는데 지면에서 빛을 쏘았을 때하고 빛의 속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전거에 타고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철수의 입장에서 보면 빛의 속도는 여전히 씬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의 얼굴에 반사된 빛이 거울에 빛의 속도로 가서 거울에 반사돼서 자기 눈으로 가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는 모순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 이게 맞으려면, 상대성 원리가 맞으려면 빛의 속도는 고전적인 상대 속도의 개념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관측자의 속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그냥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받아들이면 이제 이 경우에도 상대성 원리는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 상대성 원리가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요.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두 가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뭐 사이비 종교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믿어야지 상대성 이론이 이해가 되고, 이거를 믿지 못하는 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특수 상대교다 이렇게 무슨 특수 상대교의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대성 원리는 이겁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이때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정지 혹은 등속도 운동하는 계죠. 모든 관성계에서 아까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은 그 운동 법칙은 동등하게 성립한다 되어 있잖아요. 혹은 역학 법칙은 동등하게 성립한다가 상대성 이론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더 아우르게 됩니다.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역학뿐만 아니라 역학, 전자기, 뭐 연력학, 광학 이런 모든 법칙들이 그냥 물리 법칙이라 해도 되지만 자연 법칙이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칙들이 동등하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좌표계는 없고요. 모든 관성 좌표계는 관찰자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고 상대방은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관찰자는 자기는 무조건 그냥 정지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움직이고 누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든 관측자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요. 두 관측자가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만나서 비교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도 맞고 B도 맞는 거예요. 그래도 모순이 아니랍니다. 만나서 비교하려면 한 명이 속도를 바꿔서 와야 되거든요. 그럼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돼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고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등속 운동하는 두 개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요 상대성 원리는요, 제가 한 4살 때쯤 깨닫게 되었는데, 5살인가? 요거는 저 사례를 얘기해 줄게요. 예, 저의 일화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십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를 버스에 태운 적이 있대요. 어렸을 때 되게.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버스에 탔는데 제가 버스에서 창밖을 보면서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바퀴 움직인다 이러면서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바퀴 움직인다 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막 이렇게 펑펑 흘려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런 나를 보면서 너무 기특한 나머지 저를 데리고 내리셔서 집까지 업어서 이렇게 가주셨다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깨달은 거죠. 5살의 옥승아는 이제 버스 안에 자기가 타고 있지만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바깥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 상대성 원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바깥 세상이 움직인다고 자신 있게 외쳤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딱 그게 핵심입니다. 관측자는 등속도 운동하는 관측자는 무조건 자기는 정지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믿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뭐 빛의 속도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게 굉장히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아까 상대 속도 그 공식이 여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빛의 속도는. 그 시속 20km 달리고 있는 자전거가 바라본 버스의 속도는 자기 자신의 속도를 뺐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의 속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달리면서 봐도 C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죠?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어긋나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동시성의 상대성과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받아들이면. 근데 문제는 다 그 상대성 이론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다 이상하거든요. 아닌 것 같고. 그 이유는 사실 이걸 못 믿어서 그래요. 이거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특수 상대론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냥 관측자에 대해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사실은 뭔가 맞는 게 있다. 이렇게 맞는 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부 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는 최소한의 준비 단계가 되니까 오늘은 이제 믿음의 시간을 갖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과 관련 있는 게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있는데요. 순서는 특수상대성 이론 이전에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행해지긴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순서가 이제 교과서에는 얘를 먼저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여기로부터 힌트를 얻은 건 아니라고 해요. 아닌데 나중에 이제 맞춰보니까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뭐냐면 요 빛이 입자나 파동이냐 가지고 굉장히 그 논쟁이 있어 왔거든요. 물리의 역사에서 보면요. 근데 최초로 이제 그게 먼저 이렇게 이겼던 게 뉴턴이 사실 입자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때 입자설을 믿는 사람이 제법 많았어요. 왜냐면 뉴턴이 워낙 그 위대한 인물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마이클 영이라든지 또 다른 과학자들은 빛의 파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호이겐스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제 근데 그게 좀 더 물리적으로 타당했어요. 맞아요. 영의 이중슬리 실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파동이요. 파동 안에 고유한 성질 중에 간섭, 회절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빛이 간섭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냈기 때문에 거의 빛의 파동설이 정설인 걸로 이게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려면 모든 파동은 그 매질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리 같은 경우도 공기를 통해서 지금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빛도 당연히 파동이면은 매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매질을 발견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붙여놨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에테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 에테르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고, 그 절대적인 공간에 대해서 에테르가 정지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근거는 없는 거죠. 그냥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그냥 매질이 있을 것 같고, 매질은 이제 당연히 정지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이 에테르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실패를 하게 돼요. 발견을 못해요. 근데 그 발견을 못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에테르를 발견하기 위해서 실험했는데 거꾸로 에테르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마이컬슨과 몰리 두 사람입니다. 그럼 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배가 있는데요. 이 배의 속도가 C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 곳을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제 갔다가 오는 경로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경로 2가 있는데, 이때 왕복한 거리는 같다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이제 경로 1의 길이도 L이고요. 경로 2의 길이도 L입니다. 그러면 왕복한 거리는 2L이 되겠죠. 이때 경로 1을 통해서 간 왕복한 시간을 T1이라고 하고요. 경로 2를 통해서 왕복한 시간을 T2라고 할 때, 이게 계산을 해보면 T1보다 T2가 더 커요. 이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더 큰지를. 경로 1은요, 그냥 이 강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강물은 얘가 이쪽 방향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C는 V에 비해서, 강물의 속도를 V라고 할게요. C는 V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약간 얘가 가는 동안에 떠밀려 가지고 요렇게 움직이겠지만, 뭐 얘가 얘보다 훨씬 크면은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움직인다 봐도 무방합니다. 강물은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보면 T1은 그러니까 C분의 2L입니다. 그러니까 2L을 그냥 C의 속도, B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한 거죠. 반면에 T2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T2는 거슬러 올라갈 때는 이제 강물 때문에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강물의 속도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C-V가 되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C-V분의 L만큼 시간이 걸리고요. 반면에 이제 되돌아올 때는 강물의 흐름에 도움을 받죠. 그래서 속도가 V만큼 더 빨라요. C 플러스 V분의 L이 됩니다. 요거 계산해 보면 C제곱 빼기 V제곱분의 2CL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V는 사라지죠. 하고 2CL이 되고요. 이걸 C로 나누면 C-C분의 V제곱분의 2L이 됩니다. 요 둘을 비교해 보면 요 C분의 2L이 T1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분모가 더 작죠? 그러면 T1보다 T2가 더 크겠죠? 그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강물이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올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무조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얘가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그럼 에테르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공전하는 방향으로 빛을 보내면요, 그 공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에테르의 바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공전하는 방향으로 빛을 보내면은 에테르의 바람에 역행해서 보냈다가 에테르의 바람을 타고 빛이 올 거고요. 이걸 수직으로 보내면 에테르의 영향 없이 얘가 왕복을 해서, 요렇게 경로 1로 갔다 오는 시간하고 경로 2로 갔다 오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면 얘가 더 오래 걸려야 되겠지. 에테르를 거슬러 올랐다가 나오는 게.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아무리 실험을 반복하게 하고 정교하게 해도 요 두 개가 같게 나옵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에테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테르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은 관측자의 속도하고 관계없이 어느 방향으로 쏘아봐도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는 거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중에서 이제 빛의 속력은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같다라는 그 측면이 그 상대성 원리에 부합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 중에 빛 광속 불변의 원리에 부합이 되고, 그 에테르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은 그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하고도 부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는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동등하다라는 게 그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런 이제 실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부가적인 부분이고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서는 딱 해야 될 게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잘 믿었다는 가정하에 다음 시간부터 특수상대성 이론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 다음 시간에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또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1시간 더 있습니다. 이제 특수상대성 인원 중에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까지 하면 또 1학기에 배울 내용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